이 자리에 자주 섭니다. 1년에 한 2번 여기 옵니다. 아까 소개를 보수 농객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농객도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가 잘못 의미로 쓰여가지고 꼭 구분한다면 저는 우파, 자유 이런 개념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무엇보다 저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생활 48년째인데 이 세상의 모든 시비거리는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좋고 나쁘다는 판단은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성하고 논평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1 더하기 1 이꼴 2는 좌든 우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풍조가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보수나 우파 진영 사람 때문이 아니고 원래 이 보수나 우파 또는 자유 진영으로 불리는 사람은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것은 거부하지 않죠. 부인하지 않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 계급 투쟁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역사 조작은 소련군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무슨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 이게 가장 큰 역사 조작이죠. 김일성이가 해방 때는 하바롭스크 근방의 소련군 장교로서 놀고 있었는데 9월 20일에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원산에 상륙했는데 그걸 부끄럽다 해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돌려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거짓말은 계속 반복하면 또 믿게 됩니다.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하면서 광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우리가 쟁취했습니다. 쟁취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해방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우리가 싸워가지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 광복 맞았습니까? 연합군이 이겨서 광복이 온 거죠. 연합군이 이겨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싸워서 광복을 쟁취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왜냐?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요새 흥행하는 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수 없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이다. 건국이다. 이런 또 새빨간 거짓말이 권력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느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살고 있었다. 전부 반역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지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삽니까? 그 다음에 1919년에 대한민국 건국되었으면 김구와 이승만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분리주의자로 부르죠. 분리주의자. 또는 반역자로 불려야죠. 김구, 이승만이 분리주의자입니까? 반역자입니까?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은 다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 아닙니까? 또 대한민국이 섰으면은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등 이런 아주 우스운 코미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에 있었던 건국 과정의 종결판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방해했지만은 90%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했어요. 5월 31일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적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내각을 만들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만든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국민국가라고 그래요. 국민국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그 앞에는 다 왕조 아닙니까? 왕조.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반면에 북한은 스탈린이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국호도 지어주고 헌법도 지어주고 해서 또 선거를 했지만 그 선거는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불가능한 원천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니까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추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식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딛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고 폐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격이 떨어져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를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6학년 사회교과서에 그전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는데 요걸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교과서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국가가 없어요. 정권과 정부만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는 정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죠. 정부. 이런 역사 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따라가는 식의 아주 이 불길한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조작하느냐? 그것은 역사 조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관을 바꾸고 비아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선악 구분도 못하게 하고 진실과 거짓말이 뭔지도 잘 분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만들므로써 집권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역사를 조작하는, 특히 정치인이 역사를 조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권력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역사관을 멋대로 바꾸는 사람이 미래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역사관. 그 이야기를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은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별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론조사,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아베 총리를 호감을 가진 사람이, 아베 총리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5%,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였습니다. 김정은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 아베 좋다고 하는 사람은 5%. 그리고 50대, 여기 50대도 좀 계시는데 50대 중에서는요 16%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50대가 누굽니까? 50대는 아마 대학교 졸업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한 70% 될 거예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잖아요. 왜냐? 50대가 가장 활동적이니까. 어느 조직이든 최상층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50대는 장성이고 회사에 있는 50대는 이사할 것이고 신문사에 50대가 있다면 편집국장일 것이고 학교에 있다면 학장, 교장, 교감쯤 되겠죠. 그 계층에서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16%다. 1%라도 되면 안 되죠. 1%만 돼도 속아내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16%. 16%.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위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위 분별력. 그렇게 된 거는 최근에 마치 핵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남북 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트럼프도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또 언론이 비판 없이 그런 보도를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전 회장. 그 사람이 중앙일보에 글을 쓰기를 칼럼을 쓰면서 제일 말미에다가 핵 문제 해결 잘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왜 안 웃습니까? 그게 그런 뜻에 보입니까?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이 말에 웃음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화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라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가스로 죽이고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유엔에 의해서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된 자가 핵을 비핵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동안 북한에, 오늘 홍준표 씨 이야기 들으면은 한국이 북한에 8번 쏘았다는데, 근데 그자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다. 신문사 회장한 사람, 미국 대사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요, 핵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신적인 타락이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자살로 가는 거죠. 국가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이 보여줄지 모릅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건 있는데 가끔 고래도 자살하는 것 같은데,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자살했다 하는 표본을 아마 한국이 보여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사태가 났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났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30%가 되는 나라,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나라, 화이트 칼라일수록 거짓말 선동에 잘 넘어가는 나라, 그래야 무식한 사람이 현명하고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은 나라, 배운 무식자가 재교육 대상이 아니라 언론, 사법부, 국회, 사회단체, 정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거 70년처럼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짜 심리겠죠. 공짜를 바라는 거겠죠. 이런 정신적인 타락이 온 것은 세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악 중에서도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one of them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승만 이야기를 빌린다면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절대 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말만 들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말만 들으면 친근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안전, 즉 안보입니다. 안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국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킬 힘도 있다. 경제력. 경제력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입니다. 제주도의 생산력이 북한 전체의 생산력보다 많습니다. 50대 1입니다. 그것은 군사비를 50배나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미국 사실 필요 없다. 이런 자주국방 의지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북한보다 경제가 50배나 되고 재래식 군사력도 훨씬 앞서는데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미동맹이 있어야, 해구산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대한민국을 평양에서 내려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침을 뱉겠죠.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요행수만 바라죠.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이 정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불안하게 할까봐 핵 대피 훈련 안 한다.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아십니까?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핵 대피 훈련 안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 발언을 했으면은 그 다음 날로 파면입니다. 파면하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니까 핵 대피 훈련을 안 한다? 그럼 그 논리를 다 한번 옮겨봅시다. 승객이 불안하니까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배에서는 성선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관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방범 순찰할 필요 없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스위스는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인데요. 핵 대피 방공호가 얼마나 많은지 전 인구의 120%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현명합니까?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능성은 몇 %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많은 나라에서는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사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중립국인데도 핵폭탄 맞을까봐 싶어서 알프스 산 밑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있다. 한 100년쯤 지나면요. 이렇게 적힐지 모릅니다. 역시 스위스 사람들이 현명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존재는 요행스럽게 살다가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 발사 단추 누르는 바람에 멸종이 됐다. 멸종이 돼버렸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 공산주의를 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자주국방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자를 말살했어요. 한글 전용.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글로 표기하자.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70%는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한글로 쓰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이것이 세종대왕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한글 전용 정책을 쓰다가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문맹률. 통계에 의하면은 50%의 부모가 자기가 지어준 아들의 한자 이름을 못 쓴답니다. 자기가 지어주놓고 그걸 한자로 쓰라면 못 쓴대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시다가 월문터널이라고 나옵니다. 월문터널, 서울 근교에. 그 무슨 뜻을 아십니까? 월문. 발음은 되죠. 읽을 줄도 압니다. 뜻은 모르잖아요. 한글로 썼으니까. 그 순간 월문이라는 것은 낱말이 아니고
암호 내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암호풀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암호풀이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 암호에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단어와 만나기가 힘듭니다. 대충 어림짐작을 하죠. 앞뒤 맞춰가지고 헌법 전문이 이렇게 고쳐졌다. 한글로 써놓습니다. 헌법 전문. 그게 뭡니까? 전체 문장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전자입니까? 앞뒤로 맞춰봐야 합니다. 암호풀이, 암호풀이. 이 생활을 지난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한 학문의 세계, 전문가의 세계, 특히 과학, 건설, 이런 데서는 완전히 암호로 서로 소통을 한다. 안 되니까 영어를 가져온다. 한자로 써야 될 용어가 너무나 많은데도 전문 용어는 90%가 한자입니다. 이래 되니까 고급 학문이 한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미 전달에서 항상 착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상온이 무슨 뜻이냐? 상온이 90% 이상이 고온이라고 대답한답니다. 고온. 그러면은 어떤 유제품에 이걸 상온에 보관하시오 했는데 앞으로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데워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태가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잘 속게 만들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속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든 세 가지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악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적이다. 자주국방해야 된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 그 결과로서 선동에 세계에서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속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아요. 작년에 태극기 집회할 때 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팻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2의 천안함 사태. 또 속으면 개돼지. 또 속으면 개돼지. 근데 계속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 선동에 계속 속습니다. 이게 불치병일지 모르겠어요. 광우병 선동에 속았더니 또 천안함 때 또 속고 세월호 때 속고 탄핵 사태 때 속고 계속 같은 형식의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같은 패턴의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패턴이 뭐냐? 어떤 선동에 속느냐? 그 선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국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군을 공격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공격을 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왜 하필 미국산 쇠고기로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미국산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선동에 넘어간 거죠. 그게 바로 50대의 16%가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 된 이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이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해결 안 하죠.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해결할 거고, 해결 안 하는 게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죠. 왜냐? 안 해도 맞아 죽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만약 이런 정권, 이런 언론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몇 년 전까지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겠습니다. 바그너. 왜냐? 바그너가 히틀러한테 많은 영감을 줬어요. 히틀러한테 히틀러한테 나쁜 영향을 준 작곡가니까 그 사람 곡 연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 자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한 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왜곡한다든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 100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 주장한다든지 히틀러를 변호한다든지 하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징역 5년까지 살립니다. 그런 법이 유럽에도 열 몇 개 나라에 있습니다. 그 법을 한국에 딱 갖다 놓으면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한다든지 북침이라고 한다든지 남침 유도서를 주장한다든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게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언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엄령이 아닌데도. 언론 검열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것은 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침이 딱 내려가요. 지침 중에 뭐냐? 작전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전사자의 얼굴을 비춰준다든지 가족이 울부짖는 사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무기 도입을 했다든지 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언론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누가 이스라엘을 독재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하면 못할 짓이 없어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실권자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란이 핵무장하면 우리는 사우디는 적각 핵무장한다. 사우디는 NPT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핵무장한다. 사실은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차하면은 가져갈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도 NPT에 가입해 있다고.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못했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 어느 순간 딱 잘라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하고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야죠. 왜 못합니까? 왜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공산주의가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자주국방 의지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미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하면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한다 하는 이런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간첩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간첩이 누군지 아십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적의 핵 개발 정보, 돈을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핵 간첩이죠. 미국에서는 소련의 핵 기술 정보를 판 로젠버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를 사형 집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된 첫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이 준 정보로 소련이 핵폭탄을 빨리 만드는 바람에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한국전선에서 죽고 있다. 더구나 부인까지 왜 사형 집행을 하느냐.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하면 말려야 될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여버렸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악질적인 핵간첩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근데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왜 수사를 안 했죠?
두 사람이 왜 핵 간첩 수사를 안 했을까요? 했으면은 지금 감옥에 안 있을 겁니다. 그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 되는 겁니다. 다 알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었다는가. 알면서도 덮었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정의를 실천 안 하니까 칼날을 딱 잡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왜 수사를 안 했죠? 두 사람이 왜 핵 간첩 수사를 안 했을까요? 했으면은 지금 감옥에 안 있을 겁니다. 그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 되는 겁니다. 다 알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었다는가. 알면서도 덮었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정의를 실천 안 하니까 칼날을 딱 잡고 있습니다. 요새 논의되는 핵 개발, 핵 문제는 실체가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정의용 특사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발표를 하면서 언론 보도문을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은은 이것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딱 제가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이 말 중에 어디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지금 남한에 핵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느냐?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 말 썼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한반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김정은은 한반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조선반도라고 그러죠. 조선반도.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게 북한의 용어로서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북한을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 다 아는 용어입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의용 씨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옮겼고 그것을 듣는 한국 사람들은 남한에 핵이 없으니까 그거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겠지 라고 판단을 했고 아마도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비핵화 앞에 조선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비핵화란 말만 나오니까 핵을 포기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이 우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인데 그것은 1991년에 이미 북한이 한번 제의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1991년 10월 2일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 배치 금지, 동시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 요겁니다. 요렇게 하면 핵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나가고 핵우산 그거 다 없애버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안전한지 한 20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핵을 폐기하겠다.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 북한의 비핵화로 전달한 것이죠. 트럼프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위에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날 백악관에서 모였을 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용 씨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뜻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비핵화하자니까 만나자 이렇게 된 건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답이 없어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답이 없어요. 트럼프를 만나줄래 진짜 만날 마음이 있었으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직접 최선이 많은데 왜 한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문서로서 이야기해야지 왜 말로서 전달을 하도록 합니까? 말이 한 사람 거치면 얼마나 왜곡됩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만나자고 해놓으니까 이제는 그 만남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아마 미국, 일본, 한국이 열심히 뛰면서 북한과 접촉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북한이 다른 조건을 걸고 들어온다. 이거 과거에 했던 수법이다. 과거에 했던 수법 이거 또 속겠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합의될 수 있는 조건을 뭔가 모색하려고 지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지금 확정된 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로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말로는 그런 뜻으로 핵 폐기란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우리 언론도 김정은이가 큰 결단을 내렸다. 이제 긴장이 해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막 해대니까 50대의 16%는 김정은이를 좋아하게 된 거죠. 언론의 선동 보도가 한국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게 좋은 증거예요. 이런 언론이 있는 한 한국은 체제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불안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뭐 회사를 경영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사실이 뭐냐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회사 경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어려움이 봉착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어림짐작으로 한다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책이 틀려집니다. 사실만 완전하게 딱 파악을 하면은 거기서 돌파구가 보입니다. 사실관계. 그런데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급한 마음 때문에 이 사실을 대충 알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대충.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나옵니다. 길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북한이 핵 폐기하고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오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무지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과거를 딱 돌아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오늘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이 이게 처음입니까? 91년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안 갖겠다고 양쪽에 다 선언을 했어요. 남북한이. 그거 지키지 않았죠. 94년에 또 제네바에서 미국과 담판을 해가지고 핵 전부 다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가 경수로 지어줬습니다. 완공 직전에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돈만 뜯겼어요. 그렇게 해놓고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우라늄 방식의 핵폭탄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니까 다시 핵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또 육자회담을 또 2003년부터 했어요. 2005년 9월 19일에 또 핵을 폐기한다 하는 합의를 근사한 합의입니다. 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9월 19일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2005년 9월 19일. 이젠 됐다. 남북한의 평화 정착 됐다. 북한 열심히 도와주자. 그거 찍혔습니까? 바로 이듬해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 안 했습니까? 핵실험. 또 속았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제재를 계속하니까 북한이 또 회담에 나와가지고 우리 진짜로 이번에는 정말 없애겠다 해가 2003년 2.13 합의라는 2007년 2.13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부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1년이었죠. 마지막 말년이었구나. 말년. 임기를 2년 남겨놓았는데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주고 등등 해줬더니 계속 핵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는 얼마나 위험스러운 짓을 했느냐. 2007년 9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짓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니까 이게 영변 핵 시설하고 똑같은 것이다.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리아가 핵폭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시한테 요구를 합니다. 약속을 지켜라. 만약 북한이 핵 기술,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면은 응징한다고 했지 않느냐. 책임지고 응징해라. 이렇게 했더니 부시가 아이고 난 못하겠다 합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폭격해버렸습니다. 사가 없애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폭격당한 시리아가 입 딱 씻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가지고 그 시설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순식간에 또 그 시설을 청소를 싹 해버렸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시리아가 북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자폭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폭로가 되니까 죄를 지어 놓으니까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다가 나중에 그게 언론에 흘려져가지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입니까? 부시가 약속을 지켰다면 그때 북한을 폭격해야 됩니다. 핵물질을 어떻게 시리아에 파느냐.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첫째가 본토를 위협한다. 두 번째는 한국, 일본을 위협한다. 세 번째는 중동에 IS 같은 단체에 핵물질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북한의 핵은 허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런 북한인데 달랑 한반도의 비핵화 그게 또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요 말만 딱 들고 와가지고 정의용 씨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고 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겠죠. 왜냐? 언론이 비판을 안 하니까 믿겠죠.
제대로 된 언론이면은 이거 우리가 수십 번 들어본 거짓말인데 거기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실제로 정의용 씨가 발표한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회담한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북한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김정은도 이제 고민할 겁니다. 계산이 하나 안 맞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런 뜻이겠죠. 미국과 북한이 일단 회담을 진행해보자. 핵 문제로 진행을 하면서 일단 회담을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거나 더 강해질 수 없으니까 시간을 벌게 된다고 판단하고 그 사이에 또 핵실험은 직접 안 하겠지만은 기술은 연구실에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는 김정은이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당황하는 이유가 여러 개인데 회담 장소가 고민이죠. 평양에 갈 일은 만무하고 판문점에서 하든지 뭐 제주도에서 하든지 스웨덴에서 하든지 스위스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김정은이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기자가 여기 여러분들 다 기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이한테 막 질문을 할 텐데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질문 받아본 사람입니까? 단 한 번도 질문 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기서 엉뚱한 대답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 헤어스타일로 나와가지고 그게 호평을 받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골목대장이잖아요. 골목대장. 골목대장 병정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00만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잘난 척 다 하는데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둘러싸이고 트럼프 같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게 되면은 이 스타일 꾸기고 웃기는 사람 코미디언 비슷하게 되면은 이게 그 소식이 북한으로 전해져가지고 북한에도 요새 핸드폰이 한 몇백만 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퍼져나가면은 야, 우리 이 수령이란 놈 이거 좀 웃긴 놈이구나. 웅성웅성 하면은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체제 유지가. 절세의 영웅이다.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다스렸는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현재로는. 두 번째, 무슨 합의를 하느냐. 무슨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트럼프는 비핵화라고 믿고 왔는데 비핵화는 나중에 하고 우선 해고산 철거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마이클 그린이라고 이 부시 행정부 때 NSC에 한반도 담당했던 사람이 오늘 중앙일보 쓴 거 보니까 회담 불발 가능성 40%, 내용 없는 만남이 될 확률 40%, 비핵화를 이룩할 가능성은 2%, 뭐 이렇게 점을 쳤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2%도 안 되죠. 0.001% 될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그러는 사이에 경제도 망가지고 재래식 군사력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거 대포 전차 이거 다 고철입니다. 북한의 군인들은요, 이 노무자들입니다. 노무자들. 신병들은 군복이 없어가지고 학생복 입고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편지 써가지고 군복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군인들도 영양실조자가 생겨가지고 별도 내무반에 영양실조한 사람들 눕혀놓고 밥 한 그릇씩 더 주고 하는 이 판입니다. 핵밖에 없어요.
핵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런 북한 보고 핵 폐기하라고 하는 건요, 코브라 보고 독 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브라에서 독을 빼면 지름이 안 됩니까? 지름이. 그거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폐기한 그는 특수한 경우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소련으로 일본이었다가 해체되니까 그 나라에 있던 핵무기를 폐기를 했어요. 핵무기가 폐기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지금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때 살살 달랬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핵 폐기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하고 러시아, 영국, 미국이 사인을 했어요.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푸틴이 크리미아 반도 빼앗아갈 때 미국이 뭘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지켜줬어요? 안 했지. 핵 폐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김정은이가 카다피의 운명을 보고 후세인의 운명을 보고 다짐했을 겁니다. 후세인 카다피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도 핵 포기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핵 포기한 북한을 누가 도대체 그들 또 포기는 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핵 포기 안 합니다. 핵 포기 안 하고 핵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다가 경제제재에 걸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암살 11억 사건 같은 데 일어나서 끝나든지 아니면 2판 4판으로 핵을 한번 쓰려고 하다가 끝나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킴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남한에 있는 거대한 친북, 종북, 좌파 세력과 연결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킴으로써 그때는 핵을 폐기해도 되고 폐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남한의 핵보다도 더 위험한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주사파는 그 철학파가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고 북한의 핵을 보호해주면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해가지고 청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중립국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 좌익이 공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원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하면 북한의 핵이 목표를 달성합니다. 북한의 핵은 목표가 북한 체제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가지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은 항상 불안합니다. 너무나 덩치가 큰 대한민국이 있고 잘 사는 북한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워야 북한 정권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대한민국 공산화용입니다. 체제 방어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난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의 90%는 중국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끊고 돈 끊고 있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 코로나에 몰린 김정은이가 미국으로 튀려고 한다.
미국 품에 안기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는 집권한 다음에 7년 동안 한 번도 중국을 간 적이 없어요. 시진핑이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제재까지 하니까 중국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 겁니다. 그럼 좋다. 나는 친미 국가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화가 나서 김정은 저거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 이상 더 제재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중국하고 소련이 이념 갈등을 할 때 김일성이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뜯어먹으면서 생존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유동적이죠.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분석은 지나간 거고 현재 진행 중인 걸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한국의 미래는 이 순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적과통일이 되는 길. 하나는 지금처럼 분단 고착이 오래 가는 것. 또 하나는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로 가는 게 최선이죠.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북한 노동정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없앨 필요는 없죠. 지금 가능성으로는 분단 고착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자유통일의 가능성이고 세 번째가 적화통일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유통일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북한을 외국처럼 대우하자.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20대, 30대가 그런 점에서 반통일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투쟁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겨야 된다는 뜻이죠.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무력 대결이고 이념 대결입니다. 우리는 무력 대결만 인정하고 서울에서 이념 대결,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상 전쟁에서 남한이 밀려가지고 그 결과로서 한국 사람 중에 10%가 김정은을 좋아하는 이런 여론 구조로 나타났어요. 사상 전쟁에서 지면은 무력 전쟁에서 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이 경우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한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망하는 것과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망하면은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하면은 그것은 희망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향력에서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여론에서, 선거에서 권력이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국민들이 분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마취 상태예요. 깨어난 사람도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고 어렴풋하게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국민의 7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는 맨정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정신. 기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 맨정신이라. 그러니까 언론이 다 돌았다는 거죠. 언론이 돌면 여론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돌아도 나는 안 돌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한 20, 30% 됩니다. 언론이 돌아도 나는 맨정신 가지겠다고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문 안 보라는 뜻이 아니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지만 비판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지 않습니까? 뭐 SNS, 구글, 위키피디아, 조갑제 TV 같은 매체가 있으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파해야 돼요. 진실은 발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짓말도 발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이 대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 정부와의 싸움이 궁극적으로 딱 수렴이 돼서 마지막에 이건 무슨 싸움이냐? 거짓말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진실이 이겨야 됩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 했죠. 소수의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속으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의 선동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DNA입니다. 이게 DNA. 우리 민족성에 있는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싸워서 간첩들을 잡아놓고 적과 싸우고 선동이 안 넘어가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은 악역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 옆에 간첩 같은 놈이 있어도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간첩 잡는다고 고발한다고 뭐 하면 욕먹을 텐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나. 그리고 남과 북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양비론, 양시론으로 가면은 무슨 고고한 양심가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멋지느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미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최소한 김정은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 과연 되겠느냐?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또 진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사람한테 전파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한국 국민 70%를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 그런데 참고가 될 만할까 싶어서 오늘 제가 1시간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보고 나서 내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한테 속았구나. 화를 내는 순간 아마 남은 길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 되면 전쟁으로 갑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해결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아주 사실적 근거가 취약하니까 사상 누각입니다. 이거 지금 확실한 사실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김정은의 뜻이 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남북회담, 트럼프 김정일 회담, 비핵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뭐 평화협정, 서해 무슨 평화지대 등등 이런 걸 막 사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막 2층, 3층 막 사올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탕이 되는 사실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세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속아 넘어갔는데 트럼프는 부시도 속았고 오바마도 속았다. 나는 안 속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트럼프란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안 속을 사람인지. 근데 김정일이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안 하겠습니다. 개발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핵무기는 앞으로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내가 담판을 해가지고 미국의 본토는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김정은한테 말려드는 거죠. 우선 약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뒷구멍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드는지 내가 미국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은 못 오게 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북한이 안 만든다고 말을 해놓고는 계속 만드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는 것도 어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북한한테 인질이 되어버리죠. 이미 한국, 일본을 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두겠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대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김정은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 대 한민족의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 다 우리 편이다.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편입니다. 남한에서 좌파든 중도든 우파든 김정은은 안 되겠다. 즉 공산당은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른 차이를 다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누구는 뭐 태극기를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누구는 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네, 반대했느니 이것 가지고 하다가는 우리가 분열이 돼버려요. 분열.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대동은 뭐냐 하면은 큰 문제에서 생각이 같으면 다 우리 편이 되죠. 큰 문제가 뭡니까? 공산주의 밑에서 살기 싫다. 김정은 밑에서 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러나 다 다른 그 나머지 이외에는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는 박정희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다 넘겨놓고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계미 연구를 한 사람들을 보면 계미도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막 싸우다가도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의 적을 타도한 다음에 또 싸우면 돼요. 그렇게 해야죠. 원래 생존투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을 막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 누구는 안 된다, 안 된다, 한다 이러면 다 안 되고 자기밖에 안 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전선의 개념을 우리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하고 손을 잡아야지. 중도와 손을 잡아야지. 그걸 지방선거에 도입하면은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해야죠. 단일화를 해야지. 그 단일화도 못하면서 김정은 잡겠다고 나오면 됩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우파 중도가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41%짜리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닙니까?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대동단계.